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꽉스TV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 중국 역사를 두 가지 축으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과 분열, 유가와 법과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중국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광대한 토지를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중앙의 황제의 명령이 지방에까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사였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사실 그 하은주 이런 나라를 거치면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황제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황제의 명령이 저 구석구석까지 내려가고 황제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앙은 중앙의 역할이 있었고 지방은 지방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처럼 연방제냐? 그것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주나라 때처럼 봉건제였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다스렸던, 제왕들이 다스렸던 한 방식이 뭐냐?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갔느냐? 이것을 이제 연구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 수 있는데요. 정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우물 정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를 각을 씌우면 9개 조각이 나죠. 이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줄 때에 이렇게 9개로 분리해서 맨 가운데 거는 국가 소유로 하고 나머지 8개 농가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나서 자, 너희들이 여기서 각자 농사져서 먹고 살아라. 다만 가운데 있는 국가 소유의 공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전은 너희가 경작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국가에 바쳐라. 물론 당연히 뭐를 낸다 그러면 공전부터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리들이 나와서 그걸 먼저 감독을 하죠. 추수도 공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9조각을 내서 국가를 통치해라. 니네 지방마다 이거 다 시행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중앙에서 내려보냈는데요. 이 정전제는 사실 하나라 때, 은나라 때, 주나라 때,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요. 정말로 실시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나라 때는 실시됐던 걸로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라와 은나라 때는 이 정전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라는 전설 속의 나라였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광활한 들판이면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9쪽으로 나누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산골 같으면 울퉁불퉁하고 또 논의 모양도 막 제멋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평평하게 9조각으로 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중앙에서 기본의 모양만 내려보내는 겁니다. 설계만을 내려보내고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관여 안 하겠다. 니네가 지방의 형편에 맞춰서 자정한 정전제를 시행하되 비스름미하게 해라 이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지방에서 큰 틀은 안 바꾸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키메릭 디자인, 그래서 기본 설계라고 그러는데요. 이 중국의 정책은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전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지금 이제 9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8개가 전부 이제 개인의 논, 그래서 사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전. 가운데가 공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그 개인이 갖게 되는 땅이 어느 정도냐? 우리 평으로 하면은요, 약 한 5,500평 정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곱미터로 하면 1.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우리 평이 편하신 분들도 있고 제곱미터가 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 평으로 볼 때는 5,500평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지만 지방에서는 그렇게 정확히 맞춰서 할 수가 없어서 중앙에서는 기본 설계만 내려보내고 지방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는 것도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일단 한번 결정을 합니다. 야, 니네 농토 면적이 이렇고 인구가 이렇고 이러니 세금을 니네 동네는 이만큼 내. 그리고 니네 동네는 인구수가 이렇고 면적이 이러니 이만큼 내. 이렇게 한번 이제 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왕조 초기에. 내려보내면 그 지역의 인구가 늘든 줄든 농토가 늘든 줄든 관계없습니다. 어쨌건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명령한 것만큼만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에 100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세금으로 말입니다. 100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자기네 땅에서 200석이 나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100석은 자기네가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걷어들일 때 원래 100석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200석을 걷어들입니다. 왜? 지방정부들의 어떤 비용, 또 자기들이 써야 되는 거, 또 관료에 따라서는 축제를 하죠. 이제 농민들 걸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짓들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를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중앙에서 정한 수량만 채우면 되니까 나중에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센 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아까 그 정전제에서 봤듯이 똑같은 땅을 나눠줘도 예를 들어 갑돌이라는 사람은 맨날 게을러 가지고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겨우 논에 와서 끼적끼적 일하다가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나가서 막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같은 땅인데 한 곳에서는 쌀 50가마가 나오고 한 곳에서는 100가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지나가면 이 100가마를 계속 생산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50가마가든 나오는 애한테 야, 내가 너 농사 짓고 뭐 있냐? 너 노는 거 좋아하지? 요거 하나에 내가 60가마 줄게. 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자기 50가마밖에 안 나오는데 60가마 준다 그러니까 좋죠. 그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그리고 이건 네가 가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이제 그걸 땅을 이제 사죠. 사고 계속 60가마 줄게 매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땅을 점점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변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2개를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2개를 갖고 있으면 200가마를 생산하죠. 그리고 60가마 빼도 자기는 140가마. 또 세 번째 토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땅을 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을렀던 사람들은 이 사람의 결국은 소장농으로 편입이 되게 되죠. 그런데 중국의 그 세제를 보면 중앙에서 내려보낸 X만큼을 내야 되는데 지방정부 관료들이 흔히 이렇게 세력이 센 사람들을 여러 가구로 보지 않고 한 가구로 봅니다. 사실은 그 농토의 면적으로 보면 여러 가구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농토 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구수로 해서 가구별로 이제 세금을 또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농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금 낼 의무가 없어요. 이쪽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이제 독립농들이 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구수가 줄면서 농토 그대로 있더라도 가구수가 줄면서 가구별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가구는 사실 많아져도 별 문제가 없어요. 원래 많이 벌고 있었으니까. 근데 작은 가구들은 자기 원래 예를 들면 10가마 내던 거 20가마 내야 되고 30가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농민들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고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요구한 대로 다 맞춰서 내야 되는데 농민들은 도망가고 점점 더 세력 있는 놈이 나타나서 토지는 자꾸 변병하고 가구 수는 줄고 이러면서 이제 유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지방과 중앙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제 농민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왕조가 흔들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처럼 이런 아주 탄탄한 관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기본적인 설계만 주고 지방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방의 힘이 세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요. 그래서 더 힘이 센 놈이 옆에 지방을 잡아먹게 되고 그래서 힘을 키우고 나중에는 중앙정부까지 뒤엎어서 새로운 왕조를 이루는 이런 패턴을 이제 중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레이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중앙의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면적도 정확히 모르고 인구도 모르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숫자적으로 중국이 정확히 파악되는 날 중국은 중앙 집권제가 강화될 것이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개혁 개방 전에 예측을 한 건데요. 지금 중국을 보면 레이황의 말이 맞은 거로 보입니다. 왜?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는 숫자적으로 지방정부, 심지어 개인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죠. 숫자 관리가 물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자본주의 국가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수천 년 역사 속에 중앙이 지방을 숫자적으로 관리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불가능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숫자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떠오른 건데요. 이 중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항상 중앙과 지방이 협력 또는 갈등하면서 역사의 경랑이 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볼 때 중앙의 역할, 지방의 역할을 유심히 보시면 아마 중국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 황인호가 즉 레이황이라는 역사학자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숫자적으로 관리가 되면 중국이 발전할 것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참 어려웠지만 좀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